네, 안녕하세요. 북한 제임스 이정철입니다. 오늘도 저희 분단 이슈 파헤치기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제 옆에는 조 작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경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한국의 진보 정권도 있고 보수 정권도 있는데, 역대 정권에서 어느 정권에서 북한 인권을 잘 했냐라는 주제인데요. 마침 요즘 기사 보니까 BBC 코리아에서 뭐 제목이 북한 인권에 암흑기는 문재인 정권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나왔던데 그 기사 내용을 좀 중심적으로 보면서 과연 어느 정권에서 북한 인권을 잘 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기사 보셨죠? 예, 맞습니다. 간단히 생각이 어땠어요? 일단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이야기들이고 사실은 대부분 이제 공감이 됐던 얘기고 기존에 나왔던 음, 이야기들이어서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 그런 측면도 있어서 뭐 충분히 뭐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볼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북한 인권을 뭐 보수에서 또는 진보에서 또는 중도에서 어디가 더 잘했는지 얘기해 보기 전에 보통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작가님한테는 북한 인권은 뭔가요? 네. 북한 인권.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어가지고 네. 근데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답변하기도. 네, 네, 네. 이 북한 인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담론이고 개념이기는 한데 쉽게 말하면 북한 인권은 제 가족이, 제 이웃과 제 음, 친구들이 뭐 배불리 먹고 뭐 안전하고 뭐 표현의 자유가 있고 탄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것. 저는 그게 북한 인권이 아닐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대한민국 헌법 10조에서도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사람으로서 가지는 권리잖아요. 거기에는 뭐 생명권도 있고 또 자유권도 있고 사회권도 있고 하는데 그 뒤에 북한 인권을 붙이면은 주민의 생명권, 자유권, 사회권 등등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권에서 굳이 뭐 정권을 나누지 않고 그냥 크게 진보와 보수로 나뉜다고 한다면 어느 정권에서 북한 인권을 잘해온 것 같아요. 네. 어느 선권에서 잘했느냐? 네. 사실 이건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북한 인권을 얼마나 많이 공론화했느냐 또는 외쳤느냐 이것과 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됐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되게 중요한 지점이죠, 그게. 네, 기준이죠. 네. 이건 분명하게 이제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물론 대개 보면 보수 정권에서 북한 인권을 더 많이 얘기했어요. 음, 뭐 국제사회 공론화시키고 대북 정책에 북한 이권을 반영시키고 가장 최근인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의 제1호가 북한 인권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어쨌든 북한 인권을 가장 많이 언급한 정부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 보수 정부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제적으로 개선됐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이제 네, 개연성이 네, 없다. 네.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음, 되고. 그러니까 북한 인권을 계속 말을 한다고 또는 외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제적으로 개선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네, 네. 뭐 저기 유엔 대북 제재 결의라든가 뭐 이사회 뭐 대북 제재에 대한 참여 또는 뭐 UPR 보편적 인권 정리 검토 회의 여기에 얼마나 참여했느냐 뭐 또 의견을 냈느냐 등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보수 정부에서 북한 인권을 더 많이 얘기했다라고 할 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네. 그걸 잘했느냐 못했느냐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사실 어떤 기준에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한번 밸런스 게임처럼 한번 쉽게 해볼게요. 네. 일단은 인권에서 생명권 있잖아요. 그 생명권에는 뭐 존엄성도 있고, 식량도 있고, 의식주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그 차원에서 보자면 질문해 볼게요. 현 정권에서 얘기했던 게 북한 대북 풍선을 통해서 쌀도 보내고 정보도 보내고 하면서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진보 정권의 그 식량 지원과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냈던 그 식량 지원과 아니면 현 정권에서 좀 지지했던 아니면 뭐 지원했던
그 풍선을 통한 그 페트병에 보낸 쌀 같은 게 그런 걸 따져봤을 때 북한 주민의 생명권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네, 생명권을 해결하는데. 네, 흥미로운 부분인데, 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 이건 정확한 그렇죠. 정보가 네, 불가능하거든요. 산출이 불가능한데, 그래도 제가 쭉 지켜봐 왔을 때 이것을 1부터 100으로 놓고 한번 본다면, 저는 10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100대 정도? 네, 100은 뭐냐면, 진보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북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뭐 경제 협력이라든가, 뭐 음, 관계 개선이라든가, 또는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게 100이라면은, 보수 정부에서 대북 정책 하에서 이루어졌던 예를 들어 뭐 아예 관계가 없었으니까 거기는 없고 대신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임진강에 페트병에다 쌀을 넣어서 이렇게 무작위로 던져버려서 북한 주민들이 네, 뭐운 좋게 더 주우면 그걸 이제 먹을 수 있는 정도인데 만약 북한 쪽에 도착하면은 주울 수 있는 거고 대부분 이제 그렇죠. 바다에 네. 떠내려가겠죠. 어쨌든 그걸 또 봤을 풍선도 있지 때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네, 네. 풍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불특정 지역에 떨어지기 음,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다 수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렇죠. 효과성을 봤을 때, 그리고 실제 그게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즉, 먹고 사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냐라고 봤을 때 저는 100대 1 정도 100대 된다. 그러니까, 너무 평가가 너무 편향된 평가 근데 아닙니까? 편향됐다 볼 수 있는데, 이거는 근데 아, 100대 팩트예요, 1이면 좀 이거는. 너무 박한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대 1이다. 왜냐면 네네. 이런 거죠. 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개성공단 협력을 했을 때 개성공단에 취업을 했던 노동자들 있잖아요. 음. 그들이 설사 6대 4로 해가지고 4를 정부에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6을 가져가서 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비율과 풍선에서 떨어지는 쌀을 수거해서 또는 임진강이 떠내려오는 그 페트병에 쌀을 수거해서 먹는 것과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저는 100대 1이 더 넘을 수도 음, 있다 이렇게 봅니다. 뭐 실제 그 개성공단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5만 명, 6만 명까지 거기서 일을 했었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점심, 저녁, 네, 라면도 먹고 밥도 먹고 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인도적인 지원을 하면은 북한에 쌀 보내면은 그게 비판도 있습니다. 과연 정권이 100 중에서 얼마나 가져가냐 하는 건데 뭐 북한 정권이 한 50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또 70 정도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그 쌀 같은 거 좀 받아 먹었었거든요. 장마당에 나가면 뭐 유엔에서 보낸 쌀도 있었고 또 대한민국에서 보낸 쌀도 있었는데 그게 실제 주민한테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뭐좀 따지자고 한다면 글쎄요. 또 작가님처럼 뭐 100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70대 30? 네, 그 정도? 너무 후한 평가를 네. 주시는군요. 아니, 왜냐면은 그래도 북한 정권에서 공식적으로 쌀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은 저희가 그거 받아서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데 제가 예전에 전문가들 의견 한번 종합해 보니까 북한의 그 페트병이나 강에 떠내려간 쌀 준다고 해도 그걸 통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주우면 그 잡혀가고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뭐, 음, 당연히 이제 임진강 그쪽은 국경이기 때문에 군인들이 네네. 당연히 경계를 서고 민간인이 아무 음, 때나 들어와서 뭐 대기하고 있다가 페트병 쌀을 주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음. 아니에요. 막 또 떠내려가다가 풍선에 네. 예, 강기 슬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풍선이 날아가다가 어디 떨어져서 그걸 우연히 아무도 음, 없을 때 나만 있을 때 그때만 주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그 효과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 남과 북의 협력을 통해서 경제 교류할 때는 그 사이드 이펙트가 음, 또 있어서 그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 외에 뭐 음, 한인 사업가들도 들어가서 비즈니스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북한 노동자들도 고용하고 거기에 배급도 나가고 월급도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많아요. 그래서 풍선 페트병이나 풍선에 의한 효과를 저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종합해 보면은 페트병이나 풍선에 매달려 보내는 쌀 같은 경우는 북한 주민들도 접근할 수 있지만 그 일단 북한 정권에서 통제하기 때문에 주우면 잡혀가니까 그도 위험이 있다는 것이고 뭐 근데 또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쌀 보내도 북한 주민들한테 다 가는 게 아니고
북한 정권에서 또 가져가는 게 있는 거니까 그건 또 모니터링이나 그런 문제도 있는 거군요. 일단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인도적 지원하면 항상 우리가 거론하는 게 결국은 북한 당국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물론 당연히 북한 당국이 가져갈 것이고 그중에 군인들이 더 먼저 먹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아예 단절해야 되는 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죠. 모니터링을 보통, 좀 더 네, 강화하면 되는 것이고 음,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인도적 지원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이제 우선순위로 군에 갈 것이고 또 군에서 보유하고 있던 게 다시 이제 시장에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네, 봤을 순환 때 효과가 저는 있는 거죠. 네, 네, 저는 당연히 페트병 쌀보다 물론 제가 페트병 쌀이나 풍선을 효과에 대해서 저는 평가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음, 그 음, 수단의 한계 때문에 이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현 정부에 와서 북한 인권 차원에서 강조했던 것이 국군 포로 이산가족 또 납북자 문제였는데 그것도 한번 따져보죠. 사실 이산가족도 얘기했지만 이산가족에 대해서 딱히 뭘 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산가족의 날 만든 게 정도고 그 외에도 뭐 국군포로 관련해가지고 대외적인 차원에서 많이 활동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아요? 평가하자면? 일단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북한 측에 호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쪽에 예, 있으니까. 근데 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산가족과 국군포로는 굳이 거론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슈예요. 자기들이 숨겨왔던 것이 자기들의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드러날 것이니까.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협조를 하려면은 북한 당국이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 들어줘야 이게 해결이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북한이 선한 정책을 추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산가족이 중요하죠. 중요하죠. 우리 한번 그거라도 우리 정치에 상관없이 해봅시다. 절대로 북한이 안 그러잖아요. 북한은 자기들이 보통 정권에, 그렇죠. 예, 네. 정권이 어떻게 이익이 있을 때 아니면 돈이 필요하거나 뭐 지원이 필요하거나 다른 수단을 제공했을 때 이걸 응답할 수 있는 거라는 말이죠. 그건 북한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아니면 베네수엘라 거기 잡혀 있는 뭐 미국인들 포로견 할 때도 다 똑같이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협상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지금 못한 지가 꽤 됐고, 국군 포로 네. 문제는 뭐 해결이 거의 뭐 진전이 없고, 음, 이거 조속히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들은 다 남북 관계의 상위 정책 하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것만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위에 상위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이것만 진짜 우리가 북한의 선의에 기대야 되는데 북한이 그걸 할 리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 보수정부에서 이 추진했던 것들이 그 명분은 굉장히 좋고 정당성도 좋은데 문제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대북 정책의 변화에서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에 따라 함께 따라가야 하는 정책들인데 그게 지금 전혀 없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적대적 정책을 추진을 했고 김정은이도 물론 이제 적대적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산가족 문제와 이 국고포로 문제는 거의 전 진전이 없었다. 다만 자, 국내 네. 사회에 공론화하는 정도에서는 어떤 뭐 많은 개선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한번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사에 나왔지만 이번에 저희가 본 기사에 나왔지만 2000년대 진보 정권에서 비전한 장기수를 북한에 보냈는데 네. 그때 비판하는 주장을 보니까 그때 한국의 국군 포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다, 주장하지 않았다,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뭐 그때 군포로도 네. 얘기하지 않았으면은 그건 어떤 그런 주장이 있는 거죠. 네. 예, 정책의 당시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음, 비자나 장기수와 국군포로 문제는 저는 좀 다른 거라고 봐요. 네, 국군포로 문제는 이게 전쟁 당시에 네. 있었던 포로 교환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비전형 장기수 문제는 뭐 간첩으로 내려왔던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게 사상적 전향에 대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전혀 다르게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이 저는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북한에 뭐 가겠다라고 신념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뭐 북한에 보내주는 거는 국가가 어떤 인도적 차원에서 또는 인본주의 차원에서 저는 필요한 결정을 한 거다라고 봐요. 음, 그거에 대해서 네. 북한을 왜 돌려보냈느냐 이 논쟁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네, 비판의 여지가 남북교류 차원에서 보냈는데 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한테 국군포도 우리 국군포도도 보내라 그런 얘기 안 했냐. 그러니까 항상 남북관계 얘기하면은 대칭성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비대칭적이다. 네, 네. 제가 또 이런 질문을 네, 드리는 이유는 공정성을 위해서. 음. 네, 글쎄요. 그때 왜 저는 얘기를 안 그거는 좀 했을까요? 아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뭐 네, 충분히 주장할 수는 있죠. 음, 주장할 수는 있는데 뭐 지금 뭐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고, 그거는 네. 이제 앞으로 좀 더 이제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저는 사실 좀 안타까웠던 게 과연 어떤 게 인권을 해결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게 있습니다. 이상가족 문제에서 지금 이 정권에서는 이상가족 상봉을 한 번도 못 했잖아요.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는 알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결과론적으로 안 했는데 근데 이상가족도 북한 인권의 범죄에 속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상가족 상봉을 하는 게 인권을 해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이상가족 상봉을 외치면서 뭐 이상가족의 날도 만들고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인권을 해결하는데 또는 증진하는데 더 기여했다고 보세요? 이건 정확하게 분리해 볼 필요가 네, 있는데, 음, 실제 이산 가족이 만나서 가족 간에 오랜만에 재회를 하고 이것은 우리가 인권이 개선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림 네, 가족을 보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그림 속에서 사는 것은 슬픔 그 자체거든요. 근데 그게 해소가 됐다면 만남으로 인해서 그건 인권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이산 가족의 나를 만들고 뭐 캠페인을 하고 이거는 그냥 공론화 그것도 작업이지. 중요하죠. 예, 네, 중요한데 그거는 인권이 개선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네, 네,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이산가족들에게 어떤 뭐 위로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신적 보상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산가족들에게는 실제적으로 개선되는 건 없다. 다만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끄는 정도겠죠. 제일 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이산가족들이 만나서 음, 헤어졌던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이것이야말로 이분들이 진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거든요. 이제 다들 음, 연세가 있기 때문에 뭐 여든 아흔이 다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정치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내 죽기 전에 나의 그리운 가족 한 분만 만나게 해달라. 이게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이죠. 네, 네, 이거를 실제적으로 들어줬을 때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의 어떤 원한을 풀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인권의 범주에 넣는다면 인권이 개선되는 것이지 이들을 위한 이상가족의 나라를 만들고 이들에 대한 이슈를 뭐 공론하고 이거는 이들의 실제 고통, 그리움을 해소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음. 이성권도 이상가족 상봉을 공론한 차원에서 얘기하고 또 이상가족의 날도 만들긴 했는데 근데 전 참 안타까운 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가족한테는 가족을 만나는 게 인권을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냥 이상가족 상봉을 외치면서 만나지도 못한 채 이상가족의 날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인권을 외치는 측에서 진보 정권의 대부분 성사됐던 이상가족 상봉을 비판하더라고요. 그 비판하는 주장이 뭐냐면은 그냥 북한 정권에 갖다 바쳤다. 북한 정권에 뭐 양보해줬다. 네. 그런 차원에서 비판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네, 저는 그 비판이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어떻게 생각해요. 가족의 굉장히 만남을 그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비판의 요지는 이거거든요. 이산가족 음, 상봉을 위해서 그 이산가족 상봉에 나올 수 있게끔 다른 방법의 어떤 원조를 제공했다거나 이익을 음, 제공했다라는 그 비판이거든요. 그러면 또 네. 우리가 돌려서 얘기해 볼 수 있죠. 그럼 당신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음, 이산가족 상봉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들은 음, 답이 없어요. 왜냐면 북한이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정치와 떠나서 이산가족 합시다라고 사겠냐고 안 그렇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그 보수 정부 또는 보수 인사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북한의 재원 대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보수 정부의 의견대로라면 이산가족 상봉은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북한이 갑자기 난 정말 선한 마음이니까 이산가족이라도 만나게 해줘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건 우리가 네, 팩트예요. 그래서 그 비판은 음, 적절하지 않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산가족의 나라를 만들고 이산가족 이슈를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정말 마지막 인류의 차원에서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 가족의 소중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후속 조치가 따라야죠. 실제로 만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이분들이 진짜 가족 한 번 만나는 게 그 원한을 해소하는 건데 만나게 해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정책 담당자들은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이냐 해라고 했을 때 북한의 선이 기댈 수는 없다. 그건 이제 망상이다라는 음, 것이고 북한이 나올 수 있게끔 어떤 다른 이제 효과들을 다른 이해관계들을 뭐 제공을 해야겠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도 있고 정책 네, 간에 당국자들 간에 저는 협의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아무것도 없이 이상가족만 하자. 당연히 이제 안 네. 됐죠, 북한은. 뭐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말뿐이면은 사실 뭐 개선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 인권의 정치화가 발생하는 이유가 사실 진보 정권에서 대부분 성사됐던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판할 수 있지만은 또 자신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참고하면서 보완해서 북한 인권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동의합니다. 북한 인권을 가지고 또 상대방을 비판하니까 상대방도 또 비판하고 하면은 네, 북한 인권이 해결되기보다는 약간 그 정쟁의 도구로 네, 전락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또 현 정권에서 그 좀 부각을 시켰던 북한 인권 정책이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강화입니다. 그게 뭐냐면 북한에 정보를 보내가지고 뭐 민주주의 교육이나 그런 정보의 자유 같은 걸 성사시킨다는 것인데 그 개성공단과 아니면 현 정부에서 그 풍선을 통해서 보내는 그 정보 같은 게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북한 주민의 인권, 뭐 정보 접근성 그걸 해결하는데 어떤 게 더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이런 걸 저희가 비교하는 이유가 네, 뭐 너가 잘했다, 너가 못했다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번 그냥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비교의 레이어를 동일하게 하려면은 지금까지 진보 정부에서는 남북 관계가 어쨌든 음, 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교류가 그렇죠. 네, 있었고 실제적으로 경제 협력이 됐든 뭐 개성공단이 됐든 뭐 어떤 교류가 있었어요. 근데 보수 정부에서는 그게 없었다는 거죠. 가령 최근에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만 비교를 해봐도 문재인 정부가와의 관계에서는 교류가 어쨌든 있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었고 예, 네, 그래서 진보 정부에서의 교류가 이제 대북 정책에 따라서 한 건데 보수 정부, 즉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이 아예 없었죠. 뭐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없었어요, 별로. 그래서 네. 대북 예, 정책은 있었지만 정책과 실제 뭐 정책을 성사된 건 없죠. 정책과 정책을 비교해야 되는데 그게 한쪽은 정책 자체가 있었고 그 정책의 하위에 따라서 이루어졌던 건데 보수 정부에서는 그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교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음, 대북전단이나 뭐 쌀 페트병이나 뭐가 됐든 정보를 유입시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당연히 해야 되고 명분도 있고 정당성도 있어요. 근데 그게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간단체 중심으로 하는 이 활동은 진보 정부에서도 당연히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의 정책과 민간단체 활동을 비교하는 건 조금 이렇게 레이어가 안 맞고 음, 윤석열 정부에서와 문재인 정부, 네, 더 크게는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에서 북한에 어느 쪽이 더 정보를 유입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전 진보 정부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보 유입이라는 게 정부가 이렇게 이건 정보야 하고 막 던져주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정책의 연속성상에서 관계가 얼마나 느슨해지느냐, 또는 이제 견고해지느냐에 따라 문제이기 때문에 느슨해질 경우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많이 발생해. 가령
국경이 좀 완화돼서 북한의 다양한 남한 제품을 비롯해서 밀무역도 확대가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국경이 이제 강화될 경우에는 그 자체가 어쨌든 분위기라는 게 그 뭐야 다양한 가능성들을 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단절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저는 봤을 때 당연히 정보유입 차원에서는 진보 정부에서 더 많은 가능성들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하고 보수 음, 정부에서는 민간 차원에서만 정보 유입이 있었죠. 대북 전단이 정보 유입이었죠. 그 외에 대북 네네. 전단 아닌 방식으로 정보 유입시키는 민간 단체가 사실 있거든요. 뭐 그렇죠. 국경을 많죠. 네. 통해서 USB를 통해서 그런 단체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풍선은 이 수단의 쟁점 때문에 우리가 음, 논쟁이 있었던 거고 그것은 어느 정도 수정이 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수단의 쟁점, 그게 뭐냐면, 국경에서 그 접경 지역 주민들한테 삶의 위협이 된다는 거죠. 네. 풍선을 보내면 그 총을 쐈던 적도 있었고, 또 풍선을 보내니까 북한에서 또 오물 같은 걸, 네, 풍선을 통해서 보낸 것도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단순히 북한 인권 차원에서 이걸 그냥 놔둘 수 있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도 피해가 가는데, 그럼 그걸 또 누가 책임질 것인가. 단순히 뭐, 김정만 나쁘다 하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개성공단 때, 그 개성공단에 참여했던 북한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직원들한테 그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일도 하면, 아, 이렇게 돈도 버는구나. 그리고 또 그 남한 직원들과 얘기하면서 간단히 정보도 주고받고, 그게 어찌 보면은 그 대북 전단에서 보내려고 했던 자본주의에 대한 이 환상이나 장점이나 그런 걸 또 전달하는데 더 그러니까 효용적인 면에서 봤을 때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저는 네. 개성공단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데 개성공단 직원들이 정부에 뭐 6대4 비율로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것 그 이익 때문에 중에서 문제 정부가 가져가긴 하죠. 예, 네. 그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는 저는 너무 음, 근시안적이다라고 보고 사실 음, 개성공단은 북한 당국에게도 굉장히 한 이익이었어요. 그게 뭐 어떤 뭐 수입에 대한 이익이라기보다는 이 경영, 경제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사실 교육의 시간이었고 북한 당국이 많이 음, 그걸 배웠어요. 그걸 자기들의 특구에 이제 활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북한 주민들 그 당시 실제로는 현장에 왔던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했거든요. 예, 남한 사람들과 막 공식적으로 막 만나서 막 부대끼고 이러지는 못했지만 휴식 시간에 같이 뭐 족구도 하고 배구도 그렇죠. 하고 네, 네. 안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그 안에서 접촉들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저는 남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주느냐가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막 실제 경험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경험을 하게 남한 그걸 통제해도, 사람들이 네. 남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적의가 없구나. 이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한 효과가, 음, 정책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개성공단 같은 것을 저는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북한 사회를 근본적으로 네.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저희가 이걸 얘기한 이유가, 보수 정권도 북한 인권 증진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게 있고, 또 진보 정권도 북한 인권을 직접적으로 외치진 않았지만, 남북 교류 사업을 통해서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통해서 또 북한 인권을 증진한다는 그 목적에서 봤을 때 영향을 미친 게 많다. 네. 그래서 뭐 이걸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은 둘 다 북한 인권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저는 보수 음, 정부와 진보 정부가 어느 쪽이 네, 실제적으로 영향을 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둘 다 네, 방법론의 차이고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보수 정부에서는 국제사회 공론화시키고 압박하는 것에 이제 치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북한 당국에서도 많은 부분 이제 수용하기도 했고 개선의 의지가 조금씩은 아주 조금씩은 있긴 했어요. 그렇게 봤을 때 보수 정부도 당연히 이제 효과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진보 네, 정부의 진보 정부대로 효과가 있었고 네, 그래서 잘 네, 융합시키면은 좀 더 효과적인 정책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맹목적인 비난을 위해서 북한 인권을 또 이용하면은 그게 또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그 북한 인권의 정치화가 발생하는 거니까,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